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캠프 오창일의 광고 교실에서 진행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 제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분석하기 위한 그 문화, 그 다음에 그 영웅,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영상의 그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상 분석의 의미로서 영상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영상 분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사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도의 지적인 사치다. 그래서 그 숨어있는 의미,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 깊은 의미, 심층 구조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 모자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보아뱀이었고, 보아뱀 속에서는 그 코끼리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희열, 환희,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부가적인 영상 분석의 의미이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 라고 하는 어떤 만족이죠. 그런 데 대한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광고 분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세상과 영상의 관계를 보는 방법, ways of seeing이라 이야기하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 장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을 볼까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러낸다. 겉의 표면 구조가 사실은 심층 의미, 안에 있는 의미, 내면의 의미, 내포 의미를 불러낸다. 어느 사진을 보든 이 말이 진실임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은, 즉 없지만은 그 실제하는 속에 태어나게 된, 탄생하게 된 그 의미를 생성하게 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얼음에서 태양을 떠올리고, 슬픔에서 비극을 떠올리고, 미소에서 즐거움을 떠올리고, 어떤 몸에서 사랑을 떠올리고, 우성한 경주마에서 그 말이 달려온 경주를 떠올린다. 즉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 그 과정에서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우리 영상 분석의 큰 의미다. 존버의 사진 이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보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노벨상을 탔었죠. 라쇼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구로자와 아키라가 쓴 그 작품이었죠. 이 라쇼명 효과였는데 우선 어떻게 사진적 의미가 되냐 하면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 해석이 달라지면서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이다. 스토리 보면은 죽임을 당한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이 사무라이를 죽인 산적, 또 그 사무라이의 아내, 그 다음에 그 목격자 나무꾼, 그죠? 그 다음에 그 죽임을 당한 사무라이, 본인이 증언을 하는 거죠. 이 네 사람들이 다 자기 합리화, 자기의 관점에서 그 죽임을 당한 사무라이의 사건을 해석하고 증언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많은 숨어있는 의미가 있죠. 자신의 명예욕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범죄자로 처벌을 받는 문제, 사랑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눈에 겉으로 실제하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망, 욕구, 배경, 특히 크게 본다면 문화적인 요소까지 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증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라쇼명 효과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분석에서 이러한 관점의 중요성, 그런 관점을 가지게 돼 있는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어떤 코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게 보자기를 볼 것인지 두 까맣게 보이는 두 얼굴을 볼 것인지 다르다는 것이죠. 배경이냐 문화냐 배경이냐 인물이냐 그죠?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오더라. 보는 방법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확정 편향이라는 거죠.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정을 하더라. 즉 자기만의 고유한 코드나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허리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인성어,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 환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죠? 그만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분석이 달라지더라. 객관적인 진실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렵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극이 속한 맥락의 특성에 따라서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죠. 즉 전경, 피규어와 배경, 백그라운드가 다르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형태를 인식하는 결과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거 볼까요? A, B, C로 가로를 그으면은 영어라고 하는 AB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세로로 볼 때는 똑같은 13으로 12로 보였던 것이 숫자라고 하는 어떤 시결정을 본다면 12, 13, 14에서 13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만은 다르게 분석되고 다르게 해석되더라. 같은 크기인데 배경의 컨텍스트가 뭐에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원이 크기가 달라져 보이더라. 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먹이든 어떤 잎이든 이게 가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읽을 때 가독성을 봤을 때 리드라고 대부분 다 읽더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리드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떠올리면서 이 배경이 가려져 있는 요 잎사귀나 먹이 가려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리드로 읽더라는 이야기죠. 바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JMB라고 여러분들이 위스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J와 B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J와 P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징글과 벨로 읽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글 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연상이 되고 우리가 학습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동되어 있어 소위 안정화. 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징글벨이라고 하는 확정, 그러니까 앵커해고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JMP를 자연스럽게 떠올려서 연상해서 브랜드를 알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광고죠. 좀 오래된 광고입니다만은 여러 어떤 우리가 문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학습되어 있는 지식과 연동해서 그런 코드로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내더라고 하는 사례, 게슈탈트 심리학의 어떤 원용된 사례가 아닌가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연상 콘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창조하느냐, 어떤 미학을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콘텍스트로 인식하더라. 예. 마찬가지로 ABC, MBC, CBS 방송국 이름 쭉 나왔을 때는 13이 B로 읽힙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적으로는 13으로 읽힌다는 거죠. 같은 크기입니다만은 주위에 큰 게 있느냐 작은 원인에 따라서 동일한 크기의 이 두 원이 똑같은 건인데 달라 보이더라. 커 보이고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컨텍스트, 문명, 상황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더라.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그죠? 상황을 알고 정확한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데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매체 해독 능력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 자기가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학습되어 있는 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게 달라 보이더라. 또 어떤 경우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본다. 이 자기의 한계죠.
자기 계획, 어떤 자기만의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을 찾는다는 건 그만 어렵다.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본다. 자기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만 가지고 본다.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확정 편향이라는 거. 우리가 라쇼명 효과에서도 봤죠. 자기 배경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보더라. 그래서 믿는 것만 믿고 확정한 것에 대한 편향을 가지고 사건, 특히 영상을 그렇게 수용하고 해석하더라.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는 것만 본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리딩해야 된다. 본다고 하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소비적인 입장에서 시간 킬링 타임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리모컨 같은 경우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 그냥 스크롤하는 그런 개념이죠. 쓱쓱쓱쓱 보고 넘기는 것이죠. 그달기로 본다는 거죠. 수박 그달기로 볼 때 우리는 싱이란 말을 표시하고 여기서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읽든 문자를 읽든 영상을 읽든 읽는 거라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되고 자기의 관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비록 확정 편향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뜯어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리뷰한다는 것이죠. 특히 해부를 한다는 거죠. 구성 요소를 분리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구성 요소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가를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싱잉이라고 하는 거하고 리딩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우리는 책을 본다는 거하고 책을 읽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책 볼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보는 것이고 그냥 그림 보듯이 보는 것이라면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은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문자, 주어, 목적, 그게 숨어있는 의미, 주제, 수식관계, 마침표냐, 느낌표냐, 쉼표냐 다 다르다는 것이죠.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본다는 것이죠. 분석해 본다는 것이죠. 리딩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영상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읽어야 한다. 영상을 리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접근, 그런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것들이 보는 방법 중이지만 결국 그만큼 매체 해동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즉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 이러한 접근이 우리 크리에이티브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분석, 독창적인 분석, 특성화되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 좀 더 천착하고 들어가는, 그죠? 우리가 딥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10년의 깊이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다이브 딥. 그런 어떤 해석 능력, 분석 능력을 가져야만이 훌륭한 분석, 그 숨어있는 코드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듣는 것보다는 봐야 되고 보는 것보다는 행해야 되고 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백행이 불의 일독이라는 말, 이런 말을 이렇게 차용해서 패러디해서 써봤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가 매체 해동 능력, 우리가 많은 방송 종편부터 해서 유튜브 영상, SNS 많은 영상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SNS, 인스타그램에서 화롭고 여유롭고 아주 발랄한 여행이 맛집 순례에서 인정사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그것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숨어있는 거짓, 가짜를 제거하고 진실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소통, 그리고 정확한 의미 생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최근에 보면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MZ세대를 포함해가지고 M세대의 후반기 세대, 그럼 G세대의 어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아날로그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죠. 최근에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액티브 라이프를 즐기는 올드맨이다. 비록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만은 철저하게 디지털 시대의 그런 새로운 매체의 특성,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액티브 컨슈머, 소비자들이겠죠.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어렵다,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포기하고 그게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아날로그 세대는 디지털 세대와의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제도나 금융권 이런 데서는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격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상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탄력성, 디지털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능동적인 수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그런 능동적인 수용자, 그런 능동적인 소비자, 소위 말해서 프로슈머들이죠. 크리슈머들이죠. 새롭게 창조하는 소비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영상은 좀 달라져야 되고 스토리텔링이 달라져야 되고 주제나 달라져야 된다. 다양한 기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통적인 스토리텔링보다는 좀 나아가서 웹툰적인 거, 그죠? 융합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런 수용자의 변화, 주제의 변화까지 다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팩트 플리스,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 새롭게 가공하고 재미를 주고 우리가 조미료 치듯이 맛을 살리기 위한 것들은 그 다음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정확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많은 변형이 생기면 더 좋은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의견과 주장과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팩트풀 니스에 충실한 것과 아닌 허위, 과장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분석에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에서는 결국 아트와 카피의 행복한 결혼입니다. 즉 그 말은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시중유와 시 속에 그림이 있고 화중유시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 포이트, 소리 없는 시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그림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크리에이티브 분석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정확한 좋은 개성 있는 그림을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워낙 유명한 영화죠. 이것도 보면은 능동적인 수용자, 비판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이 살아가는 것들이 거대한 하나의 연출과에 의해서 연출되고 있고 사랑부터 시작해서 생활 모든 단면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자기의 어떤 확정 편향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탈피해서 생활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수용자,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만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고 또 좁게는 우리 업무로 봤을 때는 크리에이티브 분석, 숨어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죠. 트루먼 쇼라고 그랬어요. 트루먼 쇼가 그렇게 위장된, 연출된, 그죠? 조종받는 그런 삶,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가지고 트루먼 쇼라고 그랬죠. 맛집은, 그죠? 그냥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뤄왔던 100년 가게, 노포들이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이 확실한 그런 맛집이 아니고 다 중간 담당 드라마의 PD라든지 그 업주가 서로 결탁해서 검정거래를 통해서 거짓으로 인기 맛집으로 홍보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과장된 거짓 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것은 요 사각입니다만은 이렇게 하기 힘들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조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진실과 현실, 그죠? 진실과 현실, 거짓과 진리, 다르죠. 이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일종 미디어 리트리시고 분석의 힘이고, 분석이라고 해서 단순한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를 건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우리 사회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신문에서도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특히 무수한 개인 SNS를 통해서, 그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짜 뉴스 당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점점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짜들이 많이 행동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분석의 큰 의미이고, 그것이 좋게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도 그러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함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런 게 있었죠. 예, 요게 이 사진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백악관 앞에서 엄청난 관중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고 환호했고 환영했다는 것으로 소비자의 거짓 정보를 가짜 뉴스 전달하는데, 실제 상황은 이렇다는 거죠. 앞부분에만 조금 밀집되어 있고 뒤에는 홍이 다 피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영화 분석의 3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평적으로 알고 있는 일종의 클리셰에 해당됩니다. 상투적으로 노출되고 상투적으로 전달하려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영화의 분석에서는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전형적인 플롯, 그죠? 언제나 영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구조, 그러니까 포뮬러라고 그러죠. 관습은 결투 장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죠? 상이라고 있습니다.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의상이나 권총, 모자, 담배 등이 항상 서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 영화의 아이콘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갱스터 영화에서 검은색 세단이라든지 검은 양복이라든지 우리가 두발 상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 정도로 우리가 장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투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점이라고 했다면 소비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적게 듭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거, 창의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범한 영화가 영화 영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투적으로 쓰이는 영상, 또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되냐, 또 역으로 상투적인 크리에이티브 영상을 쓴 광고 크리에이티브, 또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쓴 그런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달라야 되고,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런 것을 비판적인 사고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 본다면은 이 수면제 효과가 가끔 나타납니다. 뭐 최근의 사례입니다만은 유일이가 아주 사적인 밤이라고 하는 어떤 생활 음악의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인데, 이게 표절에게 걸렸습니다. 해당 곡이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의 아쿠아가 유사했다는 지적이 달랐죠. 그 유일은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사과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절을 인정했죠. 인정했는데 그 표절의 법적인 문제는 원작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되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하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많이 학습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두뇌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수면자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 두뇌 속에 크리에이티브 요소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수면으로 두뇌 속에 잠자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튀어나와서 마치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 광고 분석할 때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큰 의미에서 영상 분석의 의미에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면과가 해당된 이것도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원작자가 영국의 어떤 작가가 있었는데 이 브라이트라는 작가가 원작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만든 그 열차와 좀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한국 만화 축제에서 이 영상이 나왔는데 이것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이 작품과 이 작품의 서로 표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이 사건도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다 하고 이 원작자를 아주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칭찬함으로써 이 사건도 물론 종료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광고 크리에이티브 발상하다 보면 많은 광고를 보게 되고 광고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두뇌 속에 숨어있게 된다. 일종의 수면 작가로서 우리 속에 저장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브랜드 광고를 할 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밖으로 튀어나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검정, 자기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분석자 입장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실, 팩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언급해봤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석의 가치에 해당되는 거라고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만은 스토리텔링의 창작과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분석하고 크리에이티브를 분석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내기 위한 하나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기술을 우리가 연마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인천항에 있는 그 사일로 같은 것들이죠. 곡물 저장고입니다. 곡물 저장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꼬마가 있죠. 꼬마가 있어서 그래서 왼쪽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물과 밀싹을 들고 저장고로 들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 농부죠. 여기서 쭉 거쳐 나왔죠. 이 거쳐 나오는 상태에서 아이가 이게 농부가 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농부가 된 것은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 사계절을 거쳐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영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이 하나의 그 표준 사례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나타나죠. 아이에서 그죠? 농부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곡물을 수확해서 저장고 밖으로 나오는 농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압축해서 간결하게 보여주느냐, 하나의 키 비주얼로 보여주느냐,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리듬을 타게 만들어주느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영상 구조를 갖는 것이 힘이 있더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파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발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더라.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 광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자존심,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영상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하는 것은 분석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 입장이죠. 그죠?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용자,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좀 우리는 생산자 입장이 중요하다. 왜? 능동적인 수용자를 설득하고 우리 스스로가 생산한 자의 입장, 크리에이티브 입장이 됨으로써 뭔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고 좀 더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은 특히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적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광고에 대한 설명, 해석이 가능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규범적인 기능,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린 것도 이런 이론화 과정이고 그것이 많은 후학들 혹은 학생들 혹은 직장인들이 자기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모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나아가서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실천적인 기능, 실행과 개선,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다. 결국 크리에이티브 분석은 크리에이티브 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다. 그것이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역할이다. 분석의 역할이고 힘이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이란 결국 표현 요소를 발견해내고 분류하고, 이 표현 요소는 해석소와 의미소라고 말씀드렸죠. 의미와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말하자면 세포와 같은 것이죠. 그 세포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유기체를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그 크리에이티브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숨어 있는 스토리텔링을 찾는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문화가 이렇구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회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실행해 본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고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래서 광고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지적 사치이다. 굉장히 그죠? 고급 치밀함을 할 수 있는 거죠. 송신자와 수신자의 설득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히든 미닝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크리에이티브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그것이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혹은 분석자에게, 혹은 수용자, 능동적인 수용자에게 발견의 기쁨을 주고,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네 라고 하는 감탄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든지 숨어있는 의미, 테마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동적 수용자, 디지털 기행자, 시중주와 아중주시 같은 거. 자,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생활을 하시고 좀 더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